오늘 사연은 마음이 참 먹먹한 사연입니다. 총참모부의 고위 간부 출신인 리철수 씨의 사연인데요. 철수 씨는 비극적이고 절망적인 북한 군대의 현실을 뼈저리게 느끼고 동료 7명과 함께 탈북을 시도했다고 합니다. 북한에서 인정을 받고 잘 살던 철수 씨였습니다. 철수 씨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사연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리철수입니다. 저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타고난 두뇌와 능력으로 군대에서 빠르게 승진하며 총참모부 고위 간부로 자리 잡았습니다. 부모님과 동생에게 더 나은 생활을 안겨주겠다는 일념으로 그는 매일 같이 노력했고 상관들의 신임을 얻어 출세의 길을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마주한 현실은 결코 장밋빛 미래가 아니었습니다. 하루하루가 숨막히는 억압의 연속이었고 그가 지켜봐야 했던 것은 체제에 짓눌려 고통받는 주민들과 병사들의 비참한 모습이었습니다. 리철수 대장은 수해 복구 현장에 배치된 부대를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마치 살아있는 지옥과 같았습니다. 강물이 범람하여 마을과 농지는 흙탕물에 잠겼고 수백 가구의 집들이 한순간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주민들은 절망에 빠져 무너진 집터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고 그들의 얼굴엔 삶의 의지조차 사라져버렸고 희망이 없는 공허한 눈은 바라보기 힘들었습니다. 군대의 임무는 수해 피해 주민들을 돕고 복구 작업을 진행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상부에서 지원하는 물자는 턱없이 부족했고 식량은 물론 기본적인 의약품조차 제대로 공급되지 않았습니다. 병사들은 지칠 대로 지쳐 있었고 중장비 없이 오롯이 몸으로 하루 종일 삽과 곡괭이를 들고 진흙을 퍼내며 비좁은 천막에서 겨우 잠을 청하곤 했습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서 몇몇 병사들은 기진맥진에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리 대장은 복구 현장을 둘러보며 차라리 전쟁터가 나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적어도 전장에서는 적과 싸울 이유라도 있었으니까요. 본부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복구 작업을 끝내라는 독촉만 해댔습니다. 주민들의 생명이나 병사들의 건강은 그들의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이 끔찍한 현실에서 리 대장은 자신의 무력함을 절감하며 밤마다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상부에 지속적으로 추가 지원을 요청하는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언제나 똑같았습니다. 현장에서 해결하라. 리철수 대장은 이런 비인간적인 지시가 반복되자 체제에 대한 회의와 분노를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처한 상황이 마치 벼랑 끝에 몰린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부하들조차 하나둘 지쳐 쓰러져가는 가운데 이 체제에서 과연 희망을 찾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그의 마음을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철수 대자가 수해로 폐허가 된 마을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땅에 파묻힌 집과 처참하게 무너진 마을을 보면서 그곳은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곡식들이 자라던 농과 밭은 완전 흙 속에 묻혀서 몇 년 안에 다시 농사를 지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으니까요. 그때 한 중년 남성이 다가와 눈물 맺힌 눈으로 내게 애원했습니다. 대좌 동지, 제발 우리에게 먹을 것 좀 주십시오. 우리 가족이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남성의 곁에는 기운을 잃고 쓰러진 그의 아내와 어린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보며 리 대장은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가 줄 수 있는 것은 위로의 말뿐이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부에 더 많은 지원을 요청할 테니 조금만 더 버티시오. 그러나 리철수 스스로도 이 말이 얼마나 무의미한지 알고 있었습니다. 상부에 아무리 지원을 요청해도 답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상황은 나아질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고 병사들과 주민들은 점점 더 지쳐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병사들이 머물고 있는 막사로 돌아갔습니다. 병사들의 얼굴은 피로와 굶주림으로 초췌해져 있었고 몇몇은 열이 나서 몸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한쪽 구석에서는 부상당한 병사들이 누워 있었습니다. 그들 중 하나는 19살 신입 병인 최진영이었습니다. 그는 며칠 전 복구 작업 중 다리를 크게 다쳐 제대로 걸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수해 현장의 방역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다쳐도 소독하거나
항생제 등 약이 없으니 조그만 상처도 크게 덧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대좌 동지, 저도 일을 돕고 싶지만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최 병사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리 대좌는 그런 최 병사의 손을 잡고 위로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다. 너는 이미 충분히 애썼다. 이제 내가 책임질 테니 걱정하지 마라. 그러나 속으로는 이미 결단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대로는 우리 모두 죽는다. 리철수 대좌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는 신뢰할 수 있는 장교들과 비밀 회의를 열어 체제에 대한 불만과 자신의 생각을 털어놓았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희망을 찾을 수 없다. 더 이상 이 체제에서 살 이유가 없다. 이대로 있다가는 우리 모두가 죽게 될 것이다. 장교들은 깊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그들도 리 대좌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탈북이라는 결정을 내리는 것은 목숨을 건 일이었습니다. 마침내 한 장교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대좌 동지와 함께 하겠습니다. 이대로 남아있는 것은 죽음을 기다리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날 밤 그들은 탈북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리 대좌는 비밀리에 병사들과 주민들을 탈북 계획에 참여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지옥 같은 수의 복구 작업을 통해 체제에 대한 실망감이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특히 모든 것을 잃고 남은 게 없는 주민들은 체제에 대한 마지막 믿음마저 버리고 있었습니다. 리 대좌는 주민들과 병사들에게 탈북 계획을 설명하며 말했다. 우리에겐 더 이상 선택지가 없다. 이곳에 남아있는 건 우리 스스로의 죽음을 기다리는 것뿐이다. 주민들은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고 병사들은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표정으로 눈을 감았습니다. 그들 모두가 체제에 대한 믿음을 잃고 있었습니다. 리 대좌는 그들을 몇 개의 소규모 그룹으로 나누어 탈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철저히 비밀을 유지하며 식량과 물, 약품을 몰래 준비했습니다. 탈출 계획은 모든 것이 완벽해야만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군용 차량을 이용해 국경에 접근한 후 도보로 중국 국경을 넘을 계획을 세웠습니다. 탈출 일자는 밤으로 정해졌습니다. 군의 경계가 느슨해지는 시간대에 맞추어 최대한 신속하게 국경을 넘어야 했습니다. 이제 결심할 때입니다. 우리가 이곳을 떠나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습니다. 성공한다면 자유를 찾게 되겠지만 실패하면 모두 죽음을 맞이할 것입니다. 리 대좌는 마지막으로 병사들과 주민들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에게는 이제 더 이상 잃을 것도 없었고 체제에 남아있을 이유도 없었습니다. 탈출을 결심한 리 대좌는 철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는 과거 외화벌이 임무를 수행하며 동남아와 중국 남부에서 쌓은 인맥을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신뢰할 수 있는 중개인에게 연락을 취해 도움을 요청했고 안전한 경로를 확보했습니다. 철책을 넘기 전까지 최대한 군용 차량을 활용해 이동하고 나머지 구간은 도보로 이동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날 밤 그들은 군용 트럭을 타고 첫 번째 검문소를 향해 출발했습니다. 병사들은 긴장감에 숨을 고르고 있었고 리 대좌는 긴장을 숨긴 채 운전병에게 명령했습니다. 최대한 빠르게 통과하자. 다행히도 그들이 수해 복구 작업 후 병력 이동 중이라는 설명을 듣고 경비병들은 깊게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리 대좌의 지휘 아래 병사들과 주민들이 탄 트럭은 첫 번째 검문소를 무사히 통과했습니다. 그들은 북한의 지옥 같은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딘 것이었지만 아직 긴장감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밤하늘에는 먹구름이 끼어 있었고 가로등도 없는 도로는 어둡고 음산했습니다. 트럭 안의 사람들은 숨죽인 채 서로의 눈빛만 주고받았습니다. 모두가 떨리는 가슴을 부여잡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실패가 곧 죽음이었기 때문입니다. 트럭이 두 번째 검문소에 도착했을 때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검문을 서던 경비병의 눈빛이 유난히 날카로웠고 그는 리 대좌가 타고 있는 차량에 다가오며 엄격하게 물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어디로 가는 거요?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수해 복구 작업 후 병력 재배치 중입니다. 서둘러 이동해야 해서 밤에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경비병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꼼꼼히 인원과 장비를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트럭 안의 사람들은 숨이 막힐 듯 긴장했고 혹시 발각될까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이 순간이 탈출의 가장 큰 고비라고 느낀 저는 침착함을 유지하며 경비병에게 덧붙였습니다. 작전 지시가 내려와 급히 이동 중입니다. 지휘관에게 보고할 시간이 없습니다. 상부에서 재촉하고 있으니 늦지 않도록 해주시오. 그 말을 듣고서야 경비병은 멈칫하더니 트럭을 통과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안도했지만 여전히 마음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국경에 가까워질수록 더욱 조심해야 했습니다. 긴장된 공기가 트럭 안을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모두의 목숨이 걸린 이 순간 작은 실수라도 치명적일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마지막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국경과 가까운 숲속에서 트럭을 멈추고 나머지 거리를 도보로 이동하기로 했습니다. 숲속에는 그들이 연락했던 중국 중개인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짧고도 강렬하게 숨을 들이마신 뒤 사람들에게 작전 지침을 전달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도보로 이동합니다. 절대 큰 소리를 내지 말고 서로를 믿고 따라가십시오. 이곳에서 발각되면 끝입니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어둠 속으로 몸을 숨기며 이동했습니다. 발소리조차 들리지 않도록 나뭇잎 위로 살금살금 걸었고 숨을 죽인 채 경계병들의 움직임을 주시했습니다. 가끔 들려오는 멀리서의 총소리나 개 짖는 소리에 모두가 움찔하며 걸음을 멈추곤 했습니다. 리 대좌는 이 순간이 자신이 인생에서 가장 긴박한 순간임을 느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고 온몸이 긴장으로 굳어버린 듯 했습니다. 갑자기 멀리서 경비병들이 있는 초소의 불빛이 깜빡거렸습니다. 그들은 전구를 갈아 끼우고 있는 듯 했지만 사람들 사이에서 불안감이 점점 커졌습니다. 저는 손짓으로 모두를 잠시 멈추게 하고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불빛이 다시 꺼졌고 다행히 경비병들이 그들의 존재를 눈치채지 못한 듯 했습니다. 이제다. 지금이 기회다. 그는 속삭였습니다. 그들은 국경 철책선에 가까워졌습니다. 철조망 너머에는 자유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리 대좌는 병사들과 주민들에게 마지막으로 말했다. 지금이 우리가 넘어야 할 순간이다. 서로 믿고 끝까지 따라와라. 하지만 철책선 근처에 도착했을 때 경비병 2명이 그들의 방향으로 다가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병사들 중 한 명이 순간적으로 몸을 움츠리며 나뭇가지에 발을 디디는 소리를 냈고 그 소리가 경비병들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거기 누구야? 경비병들은 총을 들고 소리쳤습니다. 저는 재빨리 병사들에게 손짓했습니다. 엎드려. 그들은 나뭇더미 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경비병들이 그들 쪽으로 다가오며 손전등으로 이리저리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빛이 그들 가까이 오자 모두의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이 순간 발각된다면 이곳이 그들의 마지막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기적적으로 경비병들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지 못한 채 다시 초소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이 안전해진 순간 저는 조용히 신호를 보내 철책을 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돕고 철조망을 빠르게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북한을 벗어나 중국 땅으로 발을 디뎠습니다. 국경을 넘는 순간 사람들은 숨겨왔던 긴장감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들은 울컥하는 감정에 사로잡혀 서로를 껴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도 잠시, 그들은 여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중국에서의 탈북자 신부는 불안정했고 북한 보위부는 그들을 추격조를 파견하여 끝까지 추적하기 때문입니다. 숲속에 몸을 숨기고 있을 때 갑자기 어둠 속에서 여러 대의 차량이 다가왔습니다. 그것은 중국 공안의 차량들이었습니다. 탈북자들 사이에는 공포가 번졌습니다. 만약 이들이 자신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내려는 것이라면 그동안의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칼날처럼 서늘한 긴장 속에서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공안 차량이 그들을 둘러싸는 순간 차에서 내린 한 중국 공안이 예상 밖의 말을 했습니다. 안심하십시오. 우리는 당신들을 돕기 위해 왔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그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북한에서 수없이 들어온 거짓말들이 머리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공안의 태도는 진심이었고 그들은 탈북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 주었습니다. 그들을 가까운 마을의 허름한 창고로 데려가 음식을 제공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게 했습니다. 공안의 도움 덕분에 저와 그의 동료들은 한동안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중국 내 안전한 경로를 찾아 더 깊은 내륙으로 이동할 계획을 세웠고, 공안은 그 과정에서도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이곳에서는 한동안 안전할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 주의하십시오. 북한 보위부의 눈을 피해 최대한 빠르게 떠나야 합니다. 중국 공안의 경고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비록 고향을 떠나 낯선 땅에 도착했지만 자유를 향한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북한의 억압에서 벗어난 그들은 이제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중국 공안의 도움을 받은 저와 그의 일행은 마침내 또 다른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의지하며 고난의 시간을 이겨냈고, 비록 앞으로도 많은 시련이 남아있을 것이었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결심이었습니다. 저는 탈북 후에도 오랫동안 북한에서의 기억에 시달렸습니다. 그의 눈앞에는 아직도 그가 떠나온 폐허의 마을과 죽어가던 동료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그가 한 가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이제 그는 자유를 향한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과거로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비록 먼 타국에서 새로운 도전을 앞두고 있지만 그들에게는 이제 선택할 수 있는 미래가 있었습니다. 리 대좌는 동료들과 함께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고향을 뒤로하고 새로운 세상에서 자신과 동료들의 삶을 재건할 희망을 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많았지만 자유와 평화를 향한 여정은 이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저와 그의 동료들은 마침내 자신들의 길을 찾았고 그 길을 따라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현재 저는 탈북 단체의 지원을 받아 중국 내 안전한 은신처에서 남한으로 가는 마지막 단계를 준비 중입니다. 그와 그의 동료들은 모두 남한으로 갈 수 있다는 소식에 크게 고무되어 있지만 여전히 불안과 긴장 속에 있습니다. 중국 내에서 탈북자들의 신분은 매우 불안정하며 북한 보위부의 첩자에 의해 발각될 위험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탈북 단체는 저와 동료들에게 남한으로 안전하게 입국할 수 있는 경로를 마련했지만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들은 탈북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수많은 위장 신분과 비밀 루트를 사용해야 했고, 심지어 중국 내 공안이나 중개인들과도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며 그들을 남한으로 보내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발각될 경우 그들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이곳에서 남한으로 가는 비행기를 타는 그날까지 저와 저의 동료들은 하루하루 긴장 속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남한으로의 입국은 그들에게 목숨과도 같은 기회이며 자유로운 삶을 향한 마지막 희망입니다. 리 대좌는 이 기다림 속에서 많은 생각에 잠겨 있습니다. 저는 현재의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남한에서의 새로운 삶을 꿈꾸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며 체제 속에서 목숨을 다해 충성했던 시간들이 결코 진정한 삶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떠나온 북한의 상황을 생각하며 가족과 동료들이 여전히 그곳에 남아있다는 사실에 죄책감과 안타까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감정들 속에서도 남한으로 가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많다는 희망이 그를 지탱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남한에 도착하면 그동안 체제에 대해 깨달은 진실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자신과 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북한 주민들을 도울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는 탈북자 정착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남한에서 제공하는 교육과 직업 훈련에 대해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비록 나이는 많지만 자신이 다시 배워야 할 것들이 많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남한은 나에게 단순한 도피처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 삶의 마지막 기회이자 내가 진정으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첫걸음입니다. 리 대좌는 그렇게 말하며 남한에서의 미래를 꿈꾸고 있습니다. 북한의 실생활은 외부 세계에 거의 알려져 있지 않은 미지의 영역입니다. 그러나 최근 다양한 출처를 통해 북한의 일상과 문화가 점차 공개되고 있어서
오늘은 북한의 현실적인 일상생활과 주민들이 정권에 불만을 가지게 된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북한의 리얼한 일상과 그 속에 숨겨진 진실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여러분은 북한 주민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시나요? 우리가 북한에 대해 알고 있는 정보는 대부분 낡은 교과서에서 배운 것들이나 북한은 왜 저렇게 비밀스럽게 행동할까? 아니, 돈도 없다면서 왜 맨날 미사일을 쏘고 난리야? 이렇게 북한 지도자들에 대한 의문스러운 뉴스들 뿐입니다. 그래서 실제 북한 주민들의 일상은 매우 신비롭게 느껴지죠. 최근 통일부가 발표한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 보고서에 따르면 예전에는 국가의 통제 하에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개인의 경제 활동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장마당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모습이 흔해지고 일부 주민들은 외국의 문화를 접하며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는 북한, 그들의 최신 근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전 세계를 통틀어 취업률이 100%인 나라가 있다면 믿기 힘들겠지만 그게 바로 북한의 현실입니다. 북한은 만 16세 이상이 되면 직업을 가져야 할 의무를 지게 되는데요. 이때 직업 선택에 자유가 없이 국가의 인력 수급 계획에 따라 일자리가 배치됩니다. 개인의 능력이나 전문성이 일부 고려되긴 하지만 중요한 건 바로 출신 성분입니다. 다시 말해 좋은 집안을 가진 사람들이 직업 배치에도 유리하죠. 똑똑하고 성실해도 금수저를 뛰어넘을 수 없는 더러운 세상입니다. 최근에는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 직업 배치의 중요한 기준이 되기도 한다는데요. 그래서 북한에서는 사회정치 활동을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주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북한의 직업 배치 시스템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고용 시스템과는 크게 다릅니다. 그렇다면 북한에서는 어떤 직업이 인기일까요? 예전에는 정치적인 권력이나 지위가 곧 생활의 안정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단기관의 간부가 인기 있는 직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북한에서는 부수적인 수입을 짭짤하게 챙길 수 있는 직업들이 더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가장 인기 있는 직업 중 하나는 바로 택시 기사입니다. 북한에서는 택시를 이용하는 사람이 주로 부유층이나 외국인이기 때문에 택시 기사는 외화를 벌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게다가 북한에는 자동차 수가 적고 장거리 이동이 제한적이라 택시 기사는 희소성 덕분에 더 많은 수입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운송업을 하면서 어둠의 경로로 돈을 벌 수 있는 여러 가지 루트가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물건을 몰래 운반하거나 사람들을 비밀리에 이동시켜주는 등의 활동이 있죠. 이러한 이유로 북한에서 택시기사는 단순한 운전사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많은 이들이 꿈꾸는 직업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떠오르는 인기 직업은 접대원입니다. 북한의 유명 호텔이나 고급 음식점에서 일하는 접대원들은 그야말로 꿈의 직업을 누리고 있습니다. 단순히 음식을 서빙하거나 공연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들은 해외 식당에서 일할 기회도 얻을 수 있습니다. 더 흥미로운 점은 이들이 받는 팁이 월급의 2~3배에 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북한에서는 외국인 손님을 상대하는 일이 많아 자연스럽게 외국 문화를 접할 수 있고 이는 그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생각해보세요. 월급 외에도 한 달에 수백 달러의 팁을 챙길 수 있다면 얼마나 매력적일까요? 이 직업은 단순한 서비스직을 넘어 예상치 못한 보너스 같은 팁이 수입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매력적인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접대원은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많은 젊은이들이 꿈꾸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 같은 존재입니다. 세 번째로 인기 있는 직업은 교통안전원입니다. 최근 북한에서는 개인 상행위를 위한 불법 자동차 운행이 늘어나면서 교통안전원들에게 뇌물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교통을 관리하는 것을 넘어 다양한 경로로 추가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인기 직종으로는 해외에 나갈 수 있고 외화를 벌 수 있는 무역과 외교관 직종이 있습니다. 이들 직업은 북한 주민들에게 외국을 경험할 수 있는 드문 기회를 제공하며 이를 통해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뜨고 있는 직업군 중 하나는 컴퓨터 IT 관련 직종입니다. 북한 당국이 많은 재원을 투자해 이 분야를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IT 직종은 나라에서 일과 돈을 동시에 제공해 많은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이 직업들이 단순히 개꿀이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엄격한 관리와 높은 기대치 속에서 일해야 하며
때로는 상당한 스트레스와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직업들은 많은 북한 주민들에게 희망과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이들의 일상은 생각보다 훨씬 더 다이나믹하고 복잡한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퇴사나 이직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임금 지급 없이 노동력을 착취하는 일이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북한은 극심한 경제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많은 주민들이 생계를 위해 사경제 활동에 뛰어들게 되는데요. 사경제 활동이란 엄격하게 말하면 불법이지만 암묵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돈벌이 수단입니다. 예를 들어 장마당, 대거리 시장, 밀수, 음식 장사, 텃밭 등이 있습니다. 오늘도 부지런히 일어나 장마당으로 출근하는 주민들을 상상해 보세요. 이 장마당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중년 여성들입니다. 북한에서는 여성이 55세 이상이 되면 국가노동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비교적 자유롭게 사경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경제 활동은 북한 주민들의 생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암묵적으로 허용된 이 불법 활동들은 오히려 주민들의 생존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북한의 경제 현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역동적인 모습입니다. 북한 주민들의 이러한 생존 전략은 그들의 강인함과 적응력을 보여주는 한 단면입니다. 또 다른 직업은 바로 시장관리소 직원입니다. 원래 동네마다 자연스럽게 형성된 장마당은 2003년 이후 합법화되었지만 사용료 명목의 자릿세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자릿세를 안 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만약 걸리면 장사를 금지시키지만 약간의 뇌물을 주면 쉽게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장마당에서는 기본 생필품 외에도 불법 해외 상품들이 흔히 판매되고 있습니다. 고소득층 가정에서는 한국산 쿠쿠밥솥이나 소시지, 그리고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짝퉁 MP3가 최애템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해외 제품들은 주로 밀수업자들을 통해 공급되며 허가증만 있다면 중국과 북한 국경을 오가는 일은 식은 죽 먹기입니다. 물론 허가증을 쉽게 얻을 수는 없지만 50에서 100달러 정도의 뒷돈을 주면 너도 할 수 있어 라고 합니다. 최근 시장에서는 북한 원화보다 중국 위안화가 더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평양에서는 달러화 사용이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화폐 개혁에 실패한 이후 자국 화폐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하면서 외화 통용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재산 증식 방법은 부동산 투기입니다. 북한에서는 주택을 사고 파는 행위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주택은 당국이 지어서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집 자체는 북한 당국의 소유입니다. 하지만 밥도 돈도 안 주는데 집을 제대로 주겠습니까? 북한 당국의 주택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주택 매매는 자산 증식의 수단으로 매우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당국으로부터 배정받은 주택에 거주하게 되면 소유권은 없지만 살림집 이용 허가증을 받습니다. 이 허가증에 이용 기한이 따로 적혀 있지 않아 사실상 주민들은 집을 개인 소유로 여기고 매매할 때도 이 허가증을 사고 팝니다. 또 다른 재산 증식은 바로 돈 장사, 즉 사채업자입니다. 북한은 인민은행이 사실상 거의 모든 금융을 책임지고 있는 단일 은행 체제입니다. 하지만 송금만 가능할 뿐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특이한 점은 북한 주민들도 여유 자금이 생기면 은행보다 집에 돈을 보관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나라를 믿을 수 없으니 그럴 만도 하겠죠. 많은 주민들은 돈이 필요할 때 개인에게 이자를 지불하고 돈을 빌리는 사금융을 이용합니다. 물론 불법입니다. 평균 이자율이 월 7.4%로 엄청나게 높지만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북한 내 사금융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듯 북한 주민들의 경제활동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다채로운 현실입니다. 북한의 젊은 세대들은 한류 드라마에 푹 빠져 있습니다. 장마당에 가면 USB나 SD카드에 담긴 외국 콘텐츠를 쉽게 구할 수 있는데요. 북한의 젊은이들은 이러한 한류 콘텐츠를 통해 남한의 문화와 생활 방식을 접하며 외부 세계에 대한 동경심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류 드라마는 단순한 오락을 넘어 북한 체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많은 젊은이들이 더 나은 삶을 꿈꾸며 탈북을 결심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북한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금지된 콘텐츠를 볼 경우
최고 사형에 처하는 법까지 제정했지만 단속의 효과는 미미합니다. USB나 SD카드에 담긴 드라마와 영화는 밤마다 몰래 집안에서 재생되고 친구들과 비밀스럽게 공유됩니다. 나만의 최신 드라마, K-팝 뮤직비디오, 심지어 예능 프로그램까지 다양한 콘텐츠가 북한 청년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그들은 자유롭고 활기찬 나만의 모습을 꿈꾸게 됩니다. 한류 콘텐츠와 금융 시스템의 변화를 보면서 북한 주민들이 어떻게든 더 나은 삶을 꿈꾸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희망과 열망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를 보며 많은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북한 주민들은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도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하며 더 나은 삶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북한의 변화 가능성을 보여주며 우리에게도 큰 흥미와 호기심을 불러일으킵니다. 북한의 젊은 세대들이 한류를 통해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 그들의 꿈과 열망이 어떻게 실현될 수 있을지 지켜보는 일은 매우 흥미로운 일입니다. 현재 북한 정권은 만성적인 식량 부족과 경기, 침체의 원인을 국제사회의 제재와 자연재해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점차 정권보다는 개인의 일과 행복을 더 중요시하게 되었고, 북한의 법치 제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물론 세습의 정당성에 대한 불만도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 정권은 여전히 힘과 권력을 이용해 이러한 변화를 억누르려고만 합니다. 만약 핵과 미사일 개발에 쏟아부은 재원을 일부라도 주민들의 민생을 위해 썼더라면 지금 북한의 모습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하루빨리 한반도에 평화가 찾아오길 바라면서 이상 평양정보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